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창동진입니다. 저는 로봇의 그 지능과 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걷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얘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서 얘가 잘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점점 학습이 돼서 이제 한 50분 정도 학습을 시켰더니 얘 걷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국에는 이제 학습이 잘 되면은 얘가 어느 정도 잘 걷게 되고 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방해를 해도 앞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 대한 원리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게 이제 길을 찾는 과정인데요. 파란색 네모 칸에서 시작을 해서 이 검은색 골이라는 곳으로 도착할 수 있는데 빨간색 네모에는 지나갈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위로 가서 바로 아래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로봇이 그것을 찾아나가게끔 하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요. 상황과 로봇이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보상값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노란색 칸에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밑으로 갔을 경우엔 바로 골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노란 네모에 있을 때는 아래라는 선택을 했을 때 로봇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로봇이 저 다양한 칸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움직이게 하면 각 칸에서 어디로 갔을 때 보상이 컸는지만 기억하게 하면 로봇이 이제 처음 스타트에서 시작을 시키면 쉽게 골로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강화학습의 원리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로봇이 사람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봇에게 어떤 것을 시켰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사람이 하고 있는 옛날에 했던 그 블럭 깨기라는 게임인데요. 그 맨 밑에 있는 빨간색 칸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블럭이 위아래로 왔다 가면서 저 무지개 색깔의 블럭들을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한 것이 저 이미지를 로봇한테 주고 로봇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한 선택으로 로봇이 학습이 되었는데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화면에서 저 빨간색 점이 공이 다른 곳에만 있었어도 로봇은 다른 상황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람의 뇌를 로봇에 입혀보자라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이 생물책에서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인간의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저 머리 부분에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오는 그 자극들이 모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저 꼬리 부분으로 이제 자극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런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X라는 값이 이제 어떤 신경세포에서 오는 자극값이고 그 W라는 값이 신경세포들 사이 간에 연결되어 있는 접합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수학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과 선택에 대해 저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어떻게 꽃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됐을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한 번에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의 윤곽성들을 인지를 하고 그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 특징들의 특징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그 특징들만을 가지고 꽃을 이해하는 식으로 사람이 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정의를 해서 예를 들어 60이라는 저기 표지판이 있는데 0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인지하게 할 때 저 60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예를 들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대각선 방향의 필터들을 거쳐서 첫 번째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 특징들의 다시 특징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기계가 확실히 이 0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마치 사람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록 게임을 시행을 해봤더니요. 처음에는 이제 기계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실패를 하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얘가 보상값을 이제 점점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마치 사람처럼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계의 지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얘를 더 많이
시켰더니 의도치 않게 한쪽 벽만을 파서 공을 위로 올려서 게임을 하는, 그래서 마치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는 요즘 말로 특이점이 오는 순간들이 찾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연구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게 이제 신경 다발들의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회로에다가 연산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이 24개의 신경세포에 대한 예제입니다. 근데 신경세포를 24개밖에 안 갖고 왔을 뿐인데 그 선들이 다 커넥션이거든요. 저게 다 변수값이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 다발의 데이터 양을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제 흔히 말하는 디지털 회로이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로의 모습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전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두 가지 상태만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진법,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존재를 가지고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보이시는 회로처럼 굉장히 많은 더하기라는 간단한 연산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회로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인텔에서 나와 있는 CPU의 도면인데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보면 사람과 비슷한데, 사람이 큰 문서 작업을 한다고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루 작업을 하고 그것을 저장해 놓고 다음날 그 문서를 다시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값을 메모리에 넣었다가 코어에 불러와서 연산을 하고 그걸 다시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저 인텔 코어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쉐어드 캐시라고 되어 있는 게 메모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코어가 연산부를 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캐시와 코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양이 커지면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되는 연구는요, 다시 인간의 뇌로 돌아가서 봤더니 사람의 뇌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연산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연산이 아니라 전류 양 자체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정보량 자체가 어떤 메모리와 코어 같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뉴런 세포 자체, 신경세포 자체에서 모아지고 그것들이 다시 넘어가는, 그래서 저장부와 연산부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회로적으로 조금 묘사를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뇌처럼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고요. 지금 보시면 V1이라는 것이 있고 I1이라는 선이 있을 텐데요. V1에서 흐르는 전류가 I1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두 사이에 저항이라는 것을 두어서 전류의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값을 조정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 V1에서 I1으로는 큰 전류가 흐르고 V2에서 I1으로는 작은 전류가 흐르면 마치 인간의 뇌처럼 신경세포에 흐르는 전류량이 바뀌게 되고, 또 전류가 I1에서 모이는 한 번에 더하는 연산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회로가 이제 인간의 뇌처럼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예전에는 데이터가 일반적인 로봇 또는 물체에서 큰 데이터 센터로 와서 연산을 하고 다시 뿌려줬다면, 이제 각각의 로봇 또는 각각의 제품들에서 연산이 일어나서 바로 지능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연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처음에 강화학습으로 시작된 그 연산이 이제 그 칩 하나하나가 로봇 하나하나의 로봇 하나하나에 탑재될 수 있게 하면서 높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실제로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애플 글라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다가 영상을 뿌려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를 로봇이 인식을 하고 거기다 디스플레이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 메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를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다양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이 메쉬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마치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로봇의 지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제품에도 나오게 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욱더 보조해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또 로봇의 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그래서 로봇과 인간의 상호 과정이 더 늘어나는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발표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